김영태의 행복한 교육 세상.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 세상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승조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김영태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희가 소개해드릴 글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인터뷰 통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면서요. 예,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집중 인터뷰 시간에 김승환 교육감에 이제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또 인터넷 통해서 많이 이제 공유가 되고 홍보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이 전북에 계신 선생님이네요. 그 김승환 교육감님의 인터뷰 글을 읽으면서 전북의 교원님이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나 글을 보니까 더욱 반가웠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교육 현장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고 저는 김승환 교육감님 체제라면 일을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로 전문직이 됐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와, 저도 뿌듯하고요. 김 대표님은 어떠세요? 예, 아주 저도 굉장히 좀 고군분투하고 계신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이 글을 보시고 엄청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좋은 교육 소식들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옵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 9412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 9412 국민 대리운전. 상상해보세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로 국민TV를 후원할 수 있다면 의리의 고대리와 조합원들이 만든 1688-1355 자동차 보험이 국민TV와 지역협의회를 후원합니다. 국민TV가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때까지 1688-1355 자동차 보험이 대한민국 1등 자동차 보험이 되는 날까지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1688-1355 자동차 보험을 믿고 지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MB만 반띵 정신이 있는 게 아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한 주간의 교육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교육 뉴스 투파보기로 들어가 보죠. 자, 오늘 첫 번째 교육 뉴스는 사학 관련 소식입니다. 네.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핵심 관계자들이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면접시험 문제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군요. 네, 부패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전에 있는 그 대성학원 이사 안아무개 씨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 조아무개 씨가 2015학년도 1학기 교사 신규 채용 필기시험을 앞둔 어느 날 지난 1월 대전 중구에 있는 모처에서 응시생을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교양 및 전공 과목 시험 문제하고 모범 답안이 적힌 메모지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 다룬 영훈국제중은 학생 모집하면서 성적 조작하고 뒷돈 받아서 문제였는데, 예.
말씀해주신 이 학교는 교사를 채용하면서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부적절한 거래가 이루어진 거군요. 네. 어쩌다가 교육계가 이렇게 됐을까 싶기도 합니다. 참으로 학생들 보기에 부끄럽고요. 또 국민들 보기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몇몇 비리사학들 때문에 전체 사학의 얼굴에 그 먹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그 응시를 했던 그 P씨는 결국 당연히 뭐 채용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난 3월에 대성학원 산하의 한 고교 교사로 임용이 됐다고요? 예. 대성학원 이사장의 아들인 안아무개 씨는 교사 신규 채용 시험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대성학원 산하에 있는 이제 중고교 교사 신규 채용 권한을 어떤 전권을 갖고 있는 셈이고요. 예. 또 조아무개 씨는 교양 및 실기 면접 평가를 하는 또 그런 것을 총괄하는 인물이거든요. 조 씨는 신규 채용 면접 시험을 며칠 앞두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 씨를 대전 중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시험 문제 그리고 답변 방식 이런 걸 가르쳐 줬다고 이제 대전지검 검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현금 7천만 원 얘기가 돌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P 씨의 한 가족은 지난해 6월에 대성학원 이사 안 씨를 만나가지고 현금 7천만 원을 건넸다. 그러면서 이제 P 씨의 채용을 부탁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예. 안 씨 부부와 이제 P 씨는 각각 배임 수재 및 업무 방해와 배임 증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P씨의 사례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고 교사 채용 비리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검찰도 그런 정황을 파악했는지 최근 임용된 교사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채용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특히 안 씨 부부와 응시생들 사이에 또 그 브로커, 교사 채용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고 보고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버젓이 교사 채용 장사를 했던 대성학원 이사 부부가 구속 적부심 신청을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예, 지난 시간 이 소식은 이제 시간 부족으로 저희가 방송을 못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그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안아무개 씨 부부예요. 이 부부가 얼굴 두껍게 해도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그러나 보기 좋게 기각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안 씨 부부는 구속된 상태 판을 받게 되죠. 근데 전교조 대전지부에서는 설동호 교육감에게 부패 사업과 동행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역시 연합뉴스 등 몇몇 언론 기사에 의하면 전교조 대전지부가 지난 6월 30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학교법인 대성학원, 대성고등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힌 것은 부패 사업과 동행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그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교육감이 대성학원 측과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간접적으로 시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대전의 이 대성고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사고였군요. 근데 왜 설동호 교육감은 이렇게 학교를 감싸고 도는 걸까요? 전교조 대전지부가 볼 때 아마 대성학원 소속의 학교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의 여러 인사가 지난 교육감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대성학원의 교직원 채용 비리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속속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만큼 망설이지 말고 교육감은 바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하라. 이렇게 이제 압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설 교육감 측에서는 그 대성학원과의 거래나 유착은 없다. 사실무근으로 소설 같은 얘기다. 이러면서 일축하고 있네요. 예. 한쪽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거래나 유착은 없다. 뭔가 석연치 않아 보이는 건 확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청장이 유흥업소 관계자와 가까우면 안 되는 것처럼요. 교육감은 적어도 세 군데와는 가깝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세 군데는 어디입니까? 예, 사교육업체, 입시학원, 그리고 비리사학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공정택, 문용린 교육감이 이들 세 군데와
어떤 선명한 선긋기 이거를 못했다가 어려움을 겪었죠. 예, 이번 일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요. 교육 뉴스 토파보기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예. 사실상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서울시 교육청이 적극적 지원을 나서기로 했다라는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을 돕기 위해서 이번 2학기부터 필요에 따라서 교과서 등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검정고시 멘토링, 문화예술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그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는 전담 학습 지원 센터를 세워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것은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된 데 따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동안 교육청은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들만 지원을 하고 학교 밖의 그 청소년들에게는 야박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관심과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없다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교육청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못한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이제 산발적인 도움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교육청에 대한 비판과 성토가 많았고 그런 여론과 이번에 법률 시행에 따라서 이제 교육청도 이제부터라도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심리, 적성, 진로 검사와 상담을 제공하고 또 스스로의 학업 성취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예,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원을 위한 첫걸음은 이제 실태 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과 관련해서는 학업 실태는 물론이고 또 인원조차도 이제 집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만 지난해 12,384명이 학교를 떠났다는 거죠. 학업을 중단했지만 뭐 해외 유학이라든지 이런저런 사유가 포함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학교를 떠난 학생은 4,800명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이 밝히고 있고요. 앞으로는 서울시 내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면 서울시교육청이 그 명단을 서울시에 제공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에게 서울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고 있어요. 그리고 쉼터 등이 이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도록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제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해 보이고 여러 가지 사정상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말 그대로의 그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부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도 2014년도 한 해 동안 자퇴, 퇴학, 학교 부적응 이런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하루에 200명 정도입니다. 아이고.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년 6만 명 정도가 그 학교를 떠나고 있고요. 현재 총 28만 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이른바 탈학교의 행정, 탈학교의 행렬 이렇게 부를 만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학교를 떠난 학생들 얘기나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들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서 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지난 6월에도 만화가가 꾸민 최규진 군 사례가 오마이뉴스 통해서 소개돼서 많은 사람들을 좀 아프게 했는데요. 예. 근데 최규진 군은 왜 학교를 그만둔 겁니까? 예, 그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그 중3 때부터 입시 중심의 교육에 압박을 느꼈다고 해요. 이 최군이. 획일화된 학교에서 자기가 어떤 부품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서 학교 가기가 싫어졌다.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는 일단 그래도 고등학교는 진학하고 좀 더 고민해보자. 그렇게 주변에서 권유를 해서 제안을 받아들여서 고등학교 입학은 했지만 스스로 시간을 허비하는 느낌이 들고 내 길이 아니다 싶어서 그만뒀다는 거죠. 입시 중심의 교육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근데 선생님도 잘 대해주셨다고 하고 친구들과의 사이도 별 문제 없었다는데 그만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또 이 어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예전처럼 무슨 뭐 사고를 쳐서 문제 아이라서 뭐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이런 아이들이 아니고
뭐 또 선생님하고도 별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또 예. 친구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는데도 그만두는 경우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최고는 마치 세뇌를 받는 느낌이었다. 예? 그 30여 명이 한 교실에 있으면서 단체로 공부하는 게 좀 견디기 어려웠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부정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도 잘해주셨고 친구들과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결국은 입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학교에서 이거는 그런 학교에서 내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결국은 마음 먹고 학교를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부정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교육계가 정말 심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예.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학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겠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최규진 군의 일상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학교 그만둔 아이들 모임이 있는데 그 예. 아이들은 그 학업 중단자라고 하지 마라. 예, 학교를 떠난 거지 그 학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맞는 사실 표현 같고요. 최규진 군의 경우는 이제 살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8시. 그래서 오전에 1시간 정도 그림을 그리고요. 나머지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서 또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예. 또 규진 군은 오는 8월에는 검정고시 그래서 검정고시를 볼 계획이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4시간 정도 웹툰을 그리고 4시부터는 저녁 시간까지 만화학원에 가고 저녁에는 또 책을 읽는다. 들어보니까 하루 일과가 아주 빡빡했어요. 그러네요. 만화가가 꾸민 학생을 포용하지 못하는 학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학교는 변하지 않고 싫으면 내가 관도 그러면서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이어지는 이 탈학교 행렬 그 자체로 공교육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떠나는 이유를 두고 그저 그냥 문제로 보기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이 이미 정해진 틀 안에다가 아이들을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제대로 된 학교라면 만화가를 꿈꾸는 최규진 군 같은 친구들의 꿈을 담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 세상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밑줄 쫙 별표 3개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자퇴한 한 여고생의 여러분의 학교에 배움이 있습니까? 라는 일침이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 소식 준비하셨죠? 네, 오마이뉴스나 한겨레 등 정말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의 학교엔 진정 배움이 있습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이 말은 지난 4월 그 다니던 진주여고를 자퇴한 김다운 양이 1인 시위를 하며 들고 있었던 손 팻말입니다. 그는 경쟁만 남은 배움 없는 학교에 있을 수 없어서 학교를 떠났다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왜 본인이 자퇴하게 됐는지 또 왜 1인 시위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학교 관계자 말을 보니까는 김다운 양은 뭐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고 성적도 우수했다고 하는데 왜 학교를 그만뒀습니까? 네, 김다운 양은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고 싶었다. 자율적으로? 예. 정규 수업 시간에다가 야간 자율학습 시간까지 억지로 공부를 해야 됐다. 그런 주입식 교육이 싫었다. 그리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는 시험 준비만 시키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진정한 배움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경쟁도 있어야 하지만 경쟁만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교육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드러내지 못했던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해보고 스스로 삶과 학교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1인 시위에 나서는 그 심정이 어땠을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더 뼈에 깊이 느껴지는데 김다운 양은 뭐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김다운 양이 든 손 팻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조금 더 소개하면 나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렇기에 실을 끊겠다.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성적에, 입시에 가려져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남을 위해 남의 삶을 살아왔고 이대로라면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없겠다. 이런 사실에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예. 또한 자식의 재능은 무시한 채 1등만 강요하는 부모님께, 또 1등만을 강요하게 만들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국가에게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책임을 묻는다. 이러면서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굳히면서 창의적인 인재 운운하는 학교와 국가의 모순을 고발한다. 이렇게 아주 용기 있게 외쳤습니다. 김다운 양은 지난 5월부터 10여 개 중고등학교 앞에서 20여 회가 넘는 1인 시위를 벌였죠. 네, 아직도 계속 1인 시위 중이고요. 예. 또 한 중학교 학생으로부터는 우리 학교 앞에서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아서 그 학교 앞에 가서 또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경상대 대학교 앞에 가서 또 1인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학교 밖에서 1인 시위를 통해서 우리 교육 바꿔달라고 호소하는 현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언뜻 그 개별 학교, 단위 학교의 원인이나 문제가 있는 듯 보이지만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입니다. 김다운 양이 공개적으로 질문한 학교에 과연 진정한 배움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어른들은 먼저 반성해야 할 것 같고요. 예. 아울러서 학교,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진지하게 고민해서 답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북유럽 교육 전문가인 황선준 원장님을 모시고 집중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도 핀란드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교육 선진국들처럼 이제는 차가운 경쟁 교육에서 따뜻한 협력 교육으로 아주 큰 틀에서 전환해야 된다. 그래야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이 교육 덕분에 조금이라도 행복한 교육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 세상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집중 인터뷰 사랑방 손님 시간인데요. 오늘은 스웨덴 교육통으로 불리는 황선준 원장을 모실 겁니다. 26년간 스웨덴에 거주를 하면서 스웨덴 감사원과 국가교육청에서 간부로 재직을 하다가 2011년도에 귀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2011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서울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근무를 하셨고요. 이후에 경기도 교육연구원 초빙연구원을 거쳐서 지난 3월부터 경남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덧붙이면 황선준 원장님이 책을 몇 권 내셨는데, 그래요? 그 중에 이제 금발여자 경상도 남자라는 책 보시면요, 책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독특합니다. 예, 네. 고집스러운 시골 소년으로 자란 가부장적인 경상도 남자가 스웨덴에 가서 페미니스트인 스웨덴의 금발 아내를 만나서 거기서 새 아이를 낳고 키운 다양한 경험, 그리고 26년간 스웨덴 생활에서 배우고 느낀 모든 것들을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신음하고 있는 한국 교육의 치유를 위해서 온몸을 쏟아내고 계신 분입니다. 예, 그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이 내신 책, 여러 책을 내셨지만 그 금발 여자와 경상도 남자, 그리고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 두 책을 저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특히 금발 여자, 경상도 남자는 저도 추천의 글을 썼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 책을 보면 남녀 평등을 비롯한 사회적인 이슈와 교육에 대해서 한국 부모와 한국 사회에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질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그 책 읽다 보니까 내용 중에 만약 스웨덴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목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수가 될 수 없었다, 이렇게 또 이해되는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시골에서도 그랬고 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러면은 너는 크면 대통령 되라, 너는 크면 뭐 장군 되라, 변호사 되라, 판사 검사 되라 이런 소리는 했지만은 야, 넌 손재주가 참 뛰어나다, 목수 되라 그런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자기가 어떤 재능을 타고났는지 그런 걸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요. 그게 제가 볼 때 한국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스웨덴 가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스톡홀름 대에서 강의 교수, 연구 교수로 있을 때 스톡홀름 근교에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집을 제가 직접 수리를 다 했어요.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는데 그걸 수리를 하면서 느낀 게,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재능을 타고났나? 나는 왜 이걸 전혀 몰랐나? 본인도 몰랐군요. 손재주가 좋은 걸. 그랬죠. 스웨덴이나 북유럽은 직업에 귀천이 없고, 그죠? 어렸을 때부터 재능과 소질을 개발해 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군요.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 좀 들어갈게요. 원장님이 이제 뭐 여기저기 강연에서 또는 글에서 뭐 우리 교육 전문가들은 이제 얘기하다시피 한국이 경쟁교육이라면 스웨덴은 비판 창의교육이고 또 우리 한국이 주입식 교육 위주라면 스웨덴은 토론식 수업이다. 또 한국이 일방소통이라면 스웨덴은 쌍방소통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두 나라 교육이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왜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학업 성취는 높은데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감, 자신감이 왜 떨어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아이들 사실 그 피사라든지 국제 학력 테스트에서 잘 보여줬어요. 지식적 측면에서 그 학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최상입니다. 1, 2위를 다투죠. 똑같은 연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자신감 그야말로 꼴찌에다가 학업 흥미도 꼴찌에다가 행복감 꼴찌에다가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적 사회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압박하는 교사가 아이들한테 압박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주눅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1등 해야 되고 만점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 그것이 언제나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런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채찍질하고 비판하고 어떤 면에서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그런 경우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중등이 아주 쉽지만은 스웨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부모들이 그냥 10점을 받아와도 그 10점 받은 걸 가지고 이 부분 좀 잘했네. 여기에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아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아마 놓쳤네. 오늘 그날 기분이 참 안 좋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 자신감 잃게 하는 그런 일들을 부모들이 아니면 학교에서 잘 하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아이들한테 자신감 잃게 하는 주눅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어른들이 너무 쉽게 하지 않는가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나라 부모들은 좀 아이들한테 아무래도 칭찬에 좀 인색하죠. 그래서 원장님 말씀 중에 아주 좋은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길러내는 게 아니라 경쟁 위주로 걸러낸다. 이게 참 문제다. 이런 말씀이 특히 가슴에 다가왔고요. 어쨌든 원장님이 이제 오늘 스웨덴 그 교육을 얘기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그곳에서 그나마 우리 교육의 희망을 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는 뭐 핀란드와 거의 어깨를 겨룰 정도로 1, 2위를 다툽니다. 물론 이제 뭐 핀란드 아이들은 즐겁게 공부해서 1위고 우리는 이제 쥐어짜듯이 고통스럽게 공부해서 2위기는 하지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제 불행하다고 호소하는데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감, 자신감 거의 꼴찌고요. 청소년 자살률도 1위고 학교 폭력 비율 역시 또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이것은 금방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 그리고 재능은 아랑곳하지 않는 부모들의 진로 강요 여기 이것 때문에 불행해진다 이렇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교육 종사자들에게 원장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까 그 청소년 자살률 1위라고 했죠. 아마 그건 사실이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살 증가율 아마 그리고 자살 증가율은 이깁니다. 그런데 OECD 한 중간 상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팍팍하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에서 있는 게 분명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키워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은 사고를 키우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사실을 주입하는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주입하는 맞추는 것보다 그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무엇이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그다음 사회에 나가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많은 사실을 기억하는 이런 공부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우리 젊은이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런 어느 정도 잘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 교육의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차원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부터 사고하는 아이로 길러낸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 다음에 뭐 교재라든지 읽는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것이 다 정답이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게 하는 것. 그것을 좀 더 비판적인 생각에서 볼 때 그 교재가 읽는 책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부터 좀 교육 과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knowledge라는 개념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유럽은 이미 아주 상당히 오래전부터 competence, 역량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뭐냐면 아는 것하고 그리고 knowledge하고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들을 뭉쳐서 하는 일종의 어떤 교육의 목표 아니면 교육의 지표 아니면 교육의 지식 아니면 학력 개념인데 그런 부분으로 좀 빨리 좀 전환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사고하는 힘을 좀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사고력을 좀 신장시켜주는 그런 교육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고하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고치는 인간을 키우는 그런 경향이 우리 교육이 좀 있어 보여서 좀 답답합니다. 원장님이 또 말씀 중에 그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사는 사회 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직업에 관계없이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스웨덴에서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기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의견을 묻는다고요. 그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고시가 됐는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리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되고부터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니 이래가지고 그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른 돼가지고 편의점에 캐시밖에 더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적인 사고, 한국적인 부모 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그걸 우리 집 사람이 스웨덴 여자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집 사람이 그걸 들었어요. 옆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들었는데 뛰어오더니 캐셔가 왜 딱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성실하게 살면 존중받아야지 존중해야지 그 한 직종 전체를 싸그리 그렇게 비하하는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스웨덴에서 살았고 스웨덴 교육계에 있으면 나는 일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를 냈어요. 은연중에 원장님 생각 사고 속에도 직업의 기천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무의식 중에 튀어나왔군요. 그죠? 그렇죠. 우리 사회는 모든 그런 직종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고 그러면 본급에서부터 존중받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멍을 가지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스웨덴이나 핀란드도 그렇고 또 독일도 보니까 같은 대학에서 근무해도 대학 교수나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사실은
뭐 월급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오히려 영향력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가 좀 정말 이 북유럽 교육에서 많은 걸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원장님 이렇게 이제 한국 교육하고 스웨덴 교육도 많이 다르지만 원장님이 이제 서울의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좀 계시다가 또 경기도 거쳐서 경남으로 가셨는데 또 이 대도시와 또 경남 교육 약간 교육 분위기라고 할까 뭐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좀 있어 보이나요? 좀 있죠. 당연히 제가 맡은 업무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서 볼 때 교육연구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업무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상당히 비슷한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서울은 그래도 혁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미리 벌써 시작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경남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교육감이 되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태동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결실을 얻을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어떤 교육의 어떤 토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는 시골 학교, 산촌, 농촌, 어촌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고 그쪽에서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어떤 면에서 주위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문화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요 근래 최근 그 경남에서 김다운 양이 고등학교를 스스로 그만두고 학교 교육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그러나 이제 용기 있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원장님 보시기에 이 학생이 정말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 태어났으면 자퇴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김다운 학생 제가 볼 때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다. 그런 강한 느낌을 받았고 저 나이에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우리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큰 모순점들 다 밝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학생인데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스웨덴에 있었다면은 스웨덴에도 스웨덴 교육의 그 의무 교육 같은 경우에 초등에서 중등 그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은 모든 학생이 국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보편적인 교육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은 또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스웨덴에도 초중학교에서 98%가 고등학교로 가나 15%에서 20% 정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는 면이 있습니다. 뭐 가정이 불우하다, 환경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그만두고 어떤 아이들은 직장을 구해서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공부에 지쳐서 그만두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중에는 자기 정다운 학생처럼 그 아픈 미래를 고민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보면서 일단 학교를 좀 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나 차이는 이 두 나라에서의 그 차이는 한국에서 아까 걸러내는 교육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한국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자퇴를 하거나 이렇게 학교에서 떨어져 나갔을 경우에 그야말로 걸러내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면 스웨덴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도 아이들한테 제2의 기회, 제3의 기회, 제100의 기회 언제든지 대학까지 갈 수 있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고 그냥 박사 학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주고 있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참 저희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 학교에 배울 게 없다 이러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시위하게 만든 이 어른들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 계속 창의력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이제 쓰신 글에 보니까 그 서울대 그 입학사정관제 그 총 책임을 맡았던 교수가 서울대 입학생 한 3천여 명 가운데 창의력을 가진 학생이 단 1%만 입학해도 대성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고요. 또 카이스트 전 총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창의력 부족이다. 그렇게 꼽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창의력이 부족할까요? 또 창의력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수학습 방법이 정답이는 사실 위주 이런 지식들을 아이들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형태로서는 사실 창의력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하고 꼭 물려있는 학력 평가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제가 볼 때 한국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경영과 네. 학교 체제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교장이나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또 교사와의 관계 이런 어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좀 유럽에 비해서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이 교육 문화 이것이 또 교사들의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사들 사실 한국 교사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교사 되기 힘든 그런 나라인데 그렇죠. 그렇게 똑똑한 나라 교사들을 뽑아놓고 우리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그다음 딱 정해져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몇 학년 몇 학기에는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사고를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 비판적 사고를 가지게 하는 그런 식의 수업을 아예 못하게 해놓은 그런 제도적 장치다. 이런 생각을 좀 참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전문가인데 전문가 대우를 해주기보다는 어떤 지식 전달자로서 전락된 그죠? 그런 느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 교육계도 마찬가지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밑에 사람들의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비판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멍을 뚫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사회가 아까도 우리 김영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권위주의적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 명령하달식의 그런 상명하달식 행정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렵다. 그러니까 집단 지성을 이용한 그런 결정이라든지 사실 민주주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소통 부재가 너무 심한 그런 상태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이 모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상당히 아직 짧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해결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초점에 두어야 될 것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내는 그러니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 교육적 구조가 꼭 좀 달성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고 또 이제 원장님 많이 시간이 가고는 있지만 원장님이 2010년도에 따님 고등학교 딸아이가 받아온 논문 숙제인가요? 그 부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셨는데 그 부분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요. 엄청난 충격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가장 놀란 것은 스웨덴 아이들이 스웨덴 대학생들이 어쩜 이렇게 창의력 있는 논문들을 쓸까 주제들을 선정해가지고 논문을 잘 쓸까 그것이 가장 사실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해답이 얻어졌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그 사회와 역사와 국어 선생 세 사람이 글쎄요. 공동으로 낸 숙제가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내셔널리즘이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연구하라. 그것도 A4 용지에 10페이지에 15페이지 한 달 만에 4주 만에 다 써내라.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학력을 그 세 과목 평가를 한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 논문을 다 걸어서 읽어봤는데 아주 기가 막힌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는 그 역사나 사회적 과목에서 나오는 어려운 내셔널리즘 이런 개념을 우리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과 결부시켜서 그렇게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요. 원장님 저도 굉장히 놀란 게 스웨덴의 고등학교 2학년 과제 숙제인데 그거를 숙제하는 아이들이 그냥 북유럽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동아시아 역사까지 들어가면서 숙제를 했다는 게 과제를 이행했다는 건데 굉장히 놀랐고요. 어쨌든 이런 과제를 낸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이런 과제를 낸다면 사고력이나 창의력이나 종합적인 능력, 신장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어요. 그죠? 그렇죠.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지겠어요. 그렇죠. 비판적 사고가 없으면은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배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위주의 이야기, 정답 있는 사실 위주의 이야기 이런 식의 이제 공부를 하는데 창체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 창의성을 이제 어떤 면에서 이런
상태 활동을 통해서 이제 길러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국어 네. 시간에, 사회 시간에, 영어 시간에, 수학 시간에, 음악 시간에, 미술 시간에, 체육 시간에 모든 과목 시간에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를 키워주지 않으면은 그런 상황이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잘 알려주는 사례로 보이고요. 저기 원장님, 그 경남에 무상급식 예. 갈등이 여전히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 예. 문제 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홍준표 지사가 네. 마지막에 뭐 선별이냐 보편이냐 그 문제는 교육청에 맡기겠다 이러면서 조금 얼마 전에 아주 네. 최근에 바꾸었어요. 자기 자세를 바꾸었기 때문에 네. 해결될 기미가 지금 보이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무 교육이라고 국가가 얘기했을 때 이 의무 교육 의무 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입니다. 의무 네. 교육에는 국가가 점심을 주는 것도 타당하다, 당연하다. 왜냐하면 급식도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급식 시간에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 1946년에 이미 무상급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못 살던 그런 유럽 사회에서 스웨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점심뿐 아니라 저녁도 굶는 아이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국가가 따뜻한 점심 한 그릇, 영양가 있는 점심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아이들 성장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는데 나는 그런 정치적 어떤 비전, 그 정치인들의 그런 역할을 참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급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었어요.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이어서 홍준표 지사가 급식 문제 건드렸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화가 난 학부모들이 주민 소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15일인가요? 이제 도의회에 가셔가지고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무임으로 교육청이 선별급식을 하든 보편급식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 발 물러나는 지금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빨리 하여튼 이 문제가 해결돼서 그죠? 이미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상급식이 사실 그 급식이 이 국가적 차원에서 좀 일률적으로 돼야 됩니다. 경남에서 태어나가지고 점심을 먹지 못하고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점심을 먹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차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법화돼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원장님 그리고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 이 책이 우리 한국 부모들한테 참 많이 아프게 하고 반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시간을 주기보다 물질을 주기에 급급했는데 스칸디 부모들은 물질보다 시간을 선물한다. 이것이야말로 북유럽 교육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인데 왜 그럼 스칸디 부모들은 아이에게 물질보다 시간을 선물하려고 하나요? 그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아이 키울 때 부모가 옆에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모들이 워낙 이제 일을 많이 하고 바쁘고 이러니까 그 부족한 시간을 물질로서 이제 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 그쪽 사람들은 자기 일을 100%를 거의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50%를 한다든지 75%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가지는 시간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꼭 애들하고 같이 밥을 해가지고 먹고 그날 있었던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집에서 이제 숙제 같은 게 있으면 부모들이 다 도와주고 그럽니다. 그 애들이 18세 어른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18세가 될 때까지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최대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안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여행을 한다든지 뭐 스키 여행을 한다든지 말을 사준다든지 거의 그런 것들을 부모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아이들한테 그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을 같이 하는 것, 시간을 공유하는 것, 우리말로는 시간을 선물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야말로 스웨덴이나 북유럽은 저녁이 있는 삶이네요. 그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 곁에서 이렇게 아이와 함께 하고 싶어도 우리 부모들은 너무 바쁘거든요. 한국 부모들은.
그래서 너무 바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네. 그것을 우리가 꼭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한국 부모들은 소통을 못해요. 아이들 차원에서 서로 얘기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걸 못하고 언제나 지시하고 잘못했으면 지적하고 이런 부모, 잔소리하는 그렇죠. 부모인데 예. 여기에 참 많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죠, 그죠? 네, 우리 그리고 가장 불행합니다. 비록 경쟁 위주의 삶이라서 사회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나쁜 부모는 가장 바쁜 부모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스웨덴은 거의 모든 중학교에서 매년 또는 적어도 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학교 내에서 모의 선거를 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각 당을 대표하는 학생들이 선거 유세를 하면 유권자는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그렇죠. 예. 들었는데 그러면 스웨덴은 중학생들한테도 정당 가입을 허용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확인을 안 해봤네요. 그런데 정당 가입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어떤 사회과학 교과에서 하는 얘기, 그다음에 정치가 현실하고 언제나 같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제일 큰 애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대체로 많은 학교들은 선거가 있는 그 해, 선거가 이제 언제나 9월에 있습니다. 9월에 있는데 9월 말에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모의 선거를 학교에서 다 합니다. 중학교 차원에서 하고. 그때 우리 애가 환경당 담수로 나와가지고 유세를 아주 잘했든지 연설을 잘했든지 그 학교에서 두 번째로 큰 당이 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아주 어릴 때부터 정치적으로 의식적으로 되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끔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교육이 중립이다 이런 얘기는 그 나라에서 찾을 수가 없는 얘기. 그러니까요. 저도 스웨덴을 가봤는데 그때 갔을 때 나카시를 방문했더니 나카시의 교육 책임자가 26살 먹은 그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이 그렇죠. 학생 시절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이런 운동을 했다. 또 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이 얘기를 듣고 아마 고등학생이면 정당 가입이 확실하게 가능할 겁니다. 중학생은 가능한지 그 제재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나라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16세부터 허용하는 나라가 있고 그 이상에서 허용되는 나라가 있고 어쨌든 그 교사들이 정치적인 의사표현했다고 우리나라는 형사처벌 받고 징계 처분을 받거든요. 학생들은 고사하고 교사에게조차 정치 기본권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참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부러울 뿐입니다. 그쪽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해야 된다. 정치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도 민주주의 방식에서 민주주의의 기초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신나치주의라든지 인종차별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일종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아주 중요한 민주시민교육을 아이들한테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교육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을 바꿔내야 되는지 그걸 알게 해주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원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 세상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도 시 한 수 낭송을 해주셔야죠. 네, 교육 현실을 풍자하는 시 한 수 낭송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10년 이후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를 자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분노는 어떻게든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로 향하면 자해나 자살이 되고요, 타인에게로 향하면 왕따나 일배 같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과연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토록 외롭고 위태롭게 만든 것일까요? 예, 시의 제목이 죽은 꽃나무군요. 예, 부탁드립니다. 죽은 꽃나무. 멋진 화분 안에 꽃나무.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돌보지 않는 사이 점점 여의어 가다 끝내 호흡을 멈추었나 보다. 꽃나무는 살기 위해 손가락 발가락을 찢고 또 찢어 천수 관음이 되도록 화분 전체가 뿌리로 뒤덮일 만큼 물 좀 주세요. 날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사무치도록 발버둥 몸부림을 쳤을 텐데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 차라리 화분 밖에 있었더라면 자연의 이치에 따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었을 것을. 어제 자살한 학생도 차라리 학생이 아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에게 이 시를 삼가 바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